이런 노인네는 시간만 낭비해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니까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대기실 구석에 앉은 강우철 노인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그 말이 분명 노인의 귀에 들렸지만 그는 무표정하게 정면만 바라보았다. 90세의 노인이 매달 DMZ에 다녀온다며 진찰을 요청하는 것은 분명 시간 낭비라는 듯 의사들은 차트만 형식적으로 넘겨보았다. 네, 강우철 환자분. 그냥 노인성 우울증이랑 망상이에요. 항우울제 처방해드리고 CT 찍자고 하면 또 거부하실 거예요. 강우철은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왼손 약지에 걸린 태극기 문양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덮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선생님, 제가 환청이 있나요? 망상이 있나요? 단지 철원에 다녀온 것뿐인데. 노인의 차분한 목소리에 의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섰다. 네, 아마도요. 80년 전 일을 아직도 떠올리고 적군을 찾아다닌다는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다음 환자 들여보내세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대기실의 침묵이 감돌았다. 몇몇 환자들이 불편한 기색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때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아, 아버지. 옆에 있던 여성이 비명을 질렀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의사 선생님, 급히 와주세요. 심정지 같아요. 그러나 의사들은 모두 진료실에 있었고 응급 카트를 가져오느라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다. 비켜보세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렸다. 방금 전까지 무시당하던 강우철 노인이 놀라운 속도로 환자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대기실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도 함께 뛰어왔다. 당신 군 복무했나? 강우철이 젊은 남자를 향해 물었다. 네, 의무병 출신입니다. 최준호가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좋아. 내 지시에 따라 지금부터 30회 압박, 환자 턱 들어올리고 기도 확보. 강우철의 명령은 전장에서 온 것처럼 정확했다. 최준호는 본능적으로 따랐다. 강우철은 환자의 맥박을 체크하며 정확한 위치를 찾아 압박 지점을 지정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90세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자세 바로 잡아. 더 깊게 압박해. 그렇지, 군대에서 배운 대로. 최준호의 손에 힘이 실렸다. 강우철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당신 저 출입구 막고 공간 확보해. 당신은 환자 가족 데리고 잠시 저쪽으로 가 있어. 노인의 지시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따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이미 약한 맥박을 되찾고 있었다. 젊은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방금 전까지 망상 환자라고 취급했던 노인이 완벽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혹시 의사셨습니까? 당황한 의사가 물었다. 아니, 그냥 많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봤을 뿐이지. 강우철의 대답은 담담했다. 최준호는 이제 막 진정되는 숨을 내쉬며 강우철을 바라보았다.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저런 처치법을? 6.25 전쟁에서 내 나이 때 난 이미 수십 명의 전우를 그렇게 살리거나 떠나보냈다. 강우철은 태극기 반지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다. 내 손놀림을 보니 의무병이었던 게 분명하군. 네,
최근까지 철원 지피에서 근무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다. 철원이라고? 혹시 거기서 북에서 온 사람을 본 적 있나? 최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방금 함께 생명을 구한 동료애가 그를 대답하게 했다. 아니요.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거기 출신이십니다. 강우철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그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응급팀이 환자를 들것에 실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기적이에요. 환자의 딸이 두 사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우철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자리로 돌아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그때 최준호가 다가왔다.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강우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대기실을 나서는 동안 방금 전까지 노인을 무시했던 의사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병원 카페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강우철과 최준호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강우철은 언제나 그렇듯 벽을 등지고 앉는 자리를 골랐다. 오랜 습관이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최준호가 주문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강우철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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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리듬이 있는 듯했다. 혹시 모스부호인가요? 최준호가 문득 물었다. 강우철의 손이 멈췄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알아보는 군인이 있다니 신기하군. 통신병 교육도 받았습니다. 방금은 DMZ를 치신 것 같은데요. 강우철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이 잠시 젊어 보였다. 버릇이 됐나 보군. 평생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지.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자네는 언제 전역했나? 3개월 전이요. 철원 지피에서 마지막 근무를 했습니다. 철원. 강우철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는 왼손 약지의 태극기 반지를 무의식적으로 돌렸다. 특별한 곳이지. 최준호는 강우철의 가방에서 살짝 보이는 신문에 시선이 멈췄다. 철원신문이라는 제호가 눈에 들어왔다. 그 신문, 철원 지역 소식지인가요? 강우철은 가방을 살짝 여닫으며 대답했다. 그곳 소식을 놓치기 싫어서 매달 우편으로 받고 있네. 매달이요? 할아버님께서는 철원에 자주 가시나요? 매달 17일. 변함없이. 강우철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사람과의 약속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니까. 최준호의 호기심이 커져갔다. 혹시 그곳에 가족이 계신가요? 강우철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은 아니야. 하지만 가족보다 더 중요한 옛 전우라고 해두자. 6.25 참전하셨다고 하셨죠? 저희 할아버지도 그 전쟁을 겪으셨어요. 북에서 내려오셨다고. 강우철의 숟가락이 탁자에 떨어졌다. 그의 눈이 최준호에게 고정됐다. 자네 성이 뭔가? 최준호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성이 달랐어요. 김준영이셨죠. 탈북하시면서 성을 바꾸셨다고. 강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급히 물을 마시며 감정을 추스르려 했다. 괜찮으세요? 최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그저 옛일이 생각나서. 김준영. 흔한 이름이지. 그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최준호는 강우철의 반응이 단순한 노인의 감상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혹시 할아버지를 아세요? 강우철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많은 사람을 만났네. 특히 그 전쟁에서는. 그러고는 화제를 돌렸다. 자네는 왜 하필 철원 지피를 자원했나? 최준호가 잠시 망설였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거든요.
그분이 늘 철원하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인생의 반쪽이 그곳에 있다고 하셨죠. 강우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1951년 겨울 눈 덮인 철원고지에서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었다. 미군 군복을 입은 젊은 강우철이 또 다른 군인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이건 최준호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네. 시간 있다면 내 집에 잠시 들렀다 가겠나? 최준호는 직감적으로 이 초대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것을 느꼈다. 네, 갈게요. 두 사람이 일어서는 순간 병원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로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DMZ 평화공원에서는 특별 추모 행사가. 강우철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TV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73년이라. 그래도 난 아직 기다리고 있지. 뭘 기다리시는데요? 강우철은 대답 대신 먼저 카페를 나섰다. 최준호는 그의 뒤를 따랐다. 강우철의 가방에서 철원신문이 살짝 더 보였고 거기엔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기사가 있었다. 철원 DMZ 인근에서 북한군 유해 추가 발굴. 군번주를 통해 신원 확인 중. 강우철의 아파트는 오래된 보온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나타났다. 벽면에는 전쟁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철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세한 지도였다. 붉은 실로 특정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앉게. 강우철이 소파를 가리켰다. 차 한 잔 끓이지. 최준호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책장에는 전쟁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고 특히 DMZ와 북한 관련 자료들이 많았다. 유리 장식장 안에는 작은 상자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강우철이 찻잔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장식장으로 다가가 상자를 꺼냈다. 내가 평생 간직해온 것이네. 그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북한군 계급장과 낡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이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강우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1951년 겨울, 난 20살의 소위였지. 철원 백마고지 인근에서 수색작전 중 북한군 매복에 걸렸네. 그의 목소리가 과거로 돌아간 듯 젊어졌다. 총상을 입고 눈 덮인 계곡에 쓰러졌을 때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지. 그때 한북한군 장교가 나타났어. 김성민 중이었네. 최준호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들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나를 사살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지만 대신 나를 숨겨줬네. 전쟁에도 인간이 있다며 내 상처를 치료해줬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전쟁 전 의대생이었다고 했어. 강우철은 북한군 계급장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일주일 후 운명은 우리의 입장을 뒤바꿔 놓았지. 김성민이 미군에게 포위됐을 때 내가 그를 발견했네. 나는 그를 적으로 보지 않고 동료로 여겼어. 그를 구출해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지. 그 후 폭설로 우리는 같은 동굴에서 3일을 보냈네. 적과 아군이 아닌 그저 두 사람으로서. 강우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평양에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다고 했어. 아들 이름이 김준영이었나요? 최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우철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어떻게 알았지? 계속 이어주세요. 최준호의 눈도 젖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 철원에서. 그가 나에게 준 건 이 계급장과 가족 사진이었지. 나는 그에게 내 군번주를 줬고 강우철은 낡은 사진을 꺼냈다. 그곳엔 젊은 북한군 장교와 아내,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었다. 헤어질 때 그가 말했네. 우리는 적이지만 이 전쟁이 끝나면 꼭 다시 만나자. 내 아들 준영이를 내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최준호는 말없이 자신의 지갑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강우철이 가진 것과 비슷한, 그러나 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이건 강우철이 숨을 멈췄다.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간직하셨던 사진입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내 아버지 김성민 중이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죠. 강우철의 손이 사진을 향해 뻗었지만 중간에 멈췄다. 감히 만질 수 없는 듯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난 해마다 철원에 갔네. 그를 찾아서 DMZ가 생기고 만남이 불가능해진 후에도 매달 17일 우리가 헤어진 날에 난 철원에 가서 그를 위해 술 한 잔을 따랐지. 혹시라도 소식을 들은 게 있으셨나요? 최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네. 73년 동안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 하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최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제 할아버지는 1980년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김성민 장교님의 아들이세요. 할아버지는 늘 철원에서 기다리는 생명의 은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강우철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살아있었군. 준영이가. 할아버지 김준영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김성민은 최전선에서 전사하셨지만 임종 직전 반드시 철원으로 가서 은인을 만나라고 유언하셨다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평생 그 은인을 찾으려 하셨고 마지막 말씀이 증손자인 저에게도 철원에 계신 그분을 꼭 찾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강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73년의 기다림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그래서 저는 군 복무지로 철원을 자원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우연히 강우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녹슨 군번줄이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김성민의 것이네. 작년에 DMZ 발굴 작업에서 나온 유해와 함께. 그렇게 난 그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73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슬픔과 기다림, 그리고 기적 같은 만남의 무게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구나. 강우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비록 김성민은 못 만났지만 그의 증손자를 만나게 되다니.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눈물이 맺혔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의 약속으로 연결된 두 가문의 인연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 아침, 최준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이전 대위였다. 그의 군 시절 직속상관이었다. 준호야, 뉴스 봤냐? 이 대위의 목소리는 비상사태를 알리는 것처럼 긴박했다.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지금 당장 뉴스 검색해봐. 친북 참전용사라고. 최준호는 서둘러 노트북을 켰다. 첫 페이지에 뜬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충격 6.25 전쟁 참전용사, 북한군 찬양 발언 논란. 적군과 형제였다 주장. 기사 속 사진은 분명 강우철 할아버지였다. 최준호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된 거죠? 그가 이 대위에게 물었다. 누가 너희 대화를 녹음했어? 병원 카페에서. 그 노인네가 북한군을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지. 지금 보수단체들이 난리야. 최준호는 창밖으로 보였다. 아파트 현관 앞에 검은 승합차 2대가 서 있었다. 애국보훈단체 연합회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강우철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 노인네 집 앞에도 시위대가 몰려갔다더라. 준호야, 넌 철원지피 근무했던 장교야. 이런 친북 인사와 어울리면 너한테도 좋을 거 없어. 최준호는 재빨리 외투를 걸치며 말했다. 그분은 친북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너 지금 그 경호업체 들어간 거 맞지? 이런 논란에 휘말리면 계약 취소될 수도 있어. 최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최근 취직한 경호 전문 업체는 정부기관 행사를 주로 담당했다. 정치적 논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강우철의 아파트로 향했다. 강우철의 아파트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10명 남짓한 노인들이 친북 매국노 강우철을 규탄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 중이었다. 그 주변으로 구경꾼들과 몇몇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할아버님, 최준호가 아파트 현관에서 강우철을 발견했다. 그는 의연한 표정으로 시위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왔나, 준호. 강우철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누군가 우리 대화를 녹음했나 보군. 하지만 상관없어. 난 진실만 말했으니까. 시위대 중 한 노인이 강우철을 향해 소리쳤다. 이 배신자야. 6.25 전쟁에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죽었는데 감히 북한군을 미화해? 강우철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전쟁은 끔찍했소.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성은 존재했소. 내가 만난 북한군 장교는 적이었지만 나를 구해줬소. 거짓말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매국노의 참전 유공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최준호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강우철이 그의 팔을 잡았다. 괜찮네. 이건 내 싸움이야.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한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강우철에게 접근했다. 강우철 씨, 실제로 북한군을 형제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것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철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적과 동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소. 그게 왜 불법이요? 73년이 지났는데도 우린 아직 증오만 배우고 있소? 같은 날 저녁 최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호업체 팀장이었다. 최준호 씨, 죄송합니다만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뉴스를 보셨죠? 회사가 정부 행사를 주로 담당하다 보니 이런 정치적 논란에 연루된 직원은 전화가 끊기고 곧이어 여러 문자가 도착했다. 대부분은 군 시절 동료들이었다. 진호의 문자를 눌러봤습니다. 준호야, 너 왜 그 할아버지랑 어울려? 친북 연루되면 군장교 출신으로서 불이익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적혀 있었다. 상우의 문자에서는 조심해라. 요즘 분위기 안 좋아. 너한테 안 좋은 소문 돌면 우리도 다 피해봐. 라고 적혀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최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다. 강우철의 문자였다. 미안하네. 자네에게 피해가 갈 줄은 몰랐네. 이제 나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라고 적혀 있었다. 최준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님, 전 후회하지 않아요. 제 할아버지가 평생 찾아온 분이잖아요. 하지만 자넨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잖나.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네. 73년 동안 할아버님이 지켜온 진실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를 끊은 최준호는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 김준영이 남긴 증조할아버지의 유품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낡은 군복 조각, 북한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 그리고 봉인된 노란 봉투 하나.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야. 철원에 그분을 만나면 꼭 전해주거라. 최준호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한자로 강우철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73년 동안 전달되지 못한 편지였다. 창밖으로 시위대의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최준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어떤 비난과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는 이 진실을 지켜낼 것이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군 시절 지휘관이었던 대령이었다. 최준호 중위, 상황이 심각하네. 자네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인물과 접촉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내일 안보지원사 조사관들이 자네를 만나고 싶어하니 준비하게.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다. 하지만 최준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새벽녘 최준호는 강우철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어제의 시위대는 사라지고 몇몇 기자들만 멀찍이 서 있었다. 낡은 벤치에 앉은 강우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님, 이렇게 일찍 나와 계셨어요? 강우철은 미소 지었다. 잠이 오지 않았네. 자네도 마찬가지였겠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아침 안개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오늘 안보지원사에서 저를 만나고 싶대요. 아마 이 일과 관련해서겠죠. 강우철이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네. 이런 상황까지 올 줄은 몰랐어. 할아버님,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최준호는 조심스럽게 노란 봉투를 꺼냈다. 이건 김성민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철원에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전해달라고 하셨죠. 강우철의 손이 덜덜 떨렸다. 73년. 73년 동안 기다린 편지로군.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낡은 종이가 드러났다. 먼지와 세월이 묻어있는 종이에는 정성스러운 필체로 글자가 적혀 있었다. 강우철 동지에게. 강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그날 당신이 나를 적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준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이었어. 전쟁이 끝나면 철원에서 만나자던 우리의 약속, 난 아직도 기억하오. 하지만 내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 만약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 아들 준영이가 대신할 것이오. 강우철은 잠시 읽기를 멈추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내게 보여준 인간에는 이 끔찍한 전쟁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어. 내 아들에게 인간은 국경을 넘어 형제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소. 그리고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소. 철원의 약속을, 그리고 생명의 은인을. 최준호는 조용히 자신의 여행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북한군 군복 조각과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김성민 증조 할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하셨죠. 강우철은 떨리는 손으로 군복 조각을 만졌다. 이건 증조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것이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이것을 품에 안고 탈북하셨대요. 강우철은 편지를 계속 읽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부탁이요. 내 아들을 부탁하오. 그가 언젠가 당신을 찾아간다면 그를 당신의 아들처럼 대해주시오. 우리는 비록 다른 나라에 살지만 우리의 인연은 국경을 초월하오. 철원에서의 약속은 내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 피는 반드시 지킬 것이오. 최준호는 조용히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강우철이 김성민에게 주었던 군번줄이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이걸 소중히 간직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셨죠. 강우철은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받아들었다. 그의 이름과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걸 어떻게 해? 북한에서 이걸 간직했다는 건 증조 할아버지는 이것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하셨대요. 북한에서 적군의 물건을 간직한다는 건 반역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대요. 강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그를 73년 동안 기다렸네. 그리고 이제야 그의 메시지를 받다니. 최준호는 여행 가방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다. 오래된 카메라였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영상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녹화하셨죠. 그는 작은 액정 화면을 켰다.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분명 김성민의 아들 김준영이었다. 나이가 들었어도 사진으로 봤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있었다. 강우철 선생님, 제 아버지 김성민의 아들 김준영입니다. 아버지께서 늘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철원의 약속과 생명의 은인에 대해. 저는 평생 선생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네요. 강우철은 숨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다. 선생님, 제 아버지는 끝까지 선생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마지막 순간에도 강우철을 찾아 감사를 전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그리고 저는 그 뜻을 이어 제 증손자 준호에게도 같은 부탁을 남깁니다. 우리 가문은 영원히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화면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다. 김준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전쟁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인간에는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선생님께 보여주지 못한 감사를 제가 대신 전합니다. 그리고 철원의 약속. 우리 가문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이 끝났다. 강우철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함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73년 동안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들은 계속 나를 찾고 있었구나. 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문은 3대에 걸쳐 할아버님을 찾아왔어요. 증조 할아버지 김성민, 할아버지 김준영, 그리고 이제 저까지. 강우철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호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네. 무슨 일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지. 그들이 나를 친북이라고 부르든 말든 이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어제의 비는 그치고 햇살이 도시를 비추기 시작했다. 안보 지원사는요? 최준호가 물었다. 걱정 마. 진실은 항상 이긴다네. 강우철은 태극기 반지를 매만지며 미소 지었다. 73년 동안 기다려온 진실이니까.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한 사람은 90세의 노병, 다른 한 사람은 28세의 청년. 하지만 그들을 연결하는 것은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약속이었다. 철원에서의 약속, 그리고 73년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었다. 봄비가 내리는 철원 DMZ 평화공원. 1년 전 그날의 소동이 마치 먼 꿈처럼 느껴지는 고요한 오후였다. 강우철과 최준호가 나란히 평화의 종 앞에 서 있었다. 주변에는 6.25 전쟁 속 인간의 특별전의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이제 다 왔네. 강우철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 해 전보다 더 힘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특별전 중앙에는 국경을 넘은 두 군인의 우정이라는 제목의 전시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강우철의 태극기 반지와 김성민의 북한군 계급장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그 옆으로는 김성민의 편지와 군번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최준호가 말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그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보여준 증거들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네. 지난해 안보지원사 조사 대신 최준호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김성민의 편지와 유품들, 그리고 김준영의 영상을 공개했다. 처음에는 강한 비난과 의심이 쏟아졌지만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모든 증거가 진실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특히 유족들의 DNA 검사로 DMZ에서 발굴된 유해가 실제 김성민의 것임이 밝혀지면서 이 이야기는 남북 화해의 상징적인 사례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용기 있는 증언 덕분이죠. 최준호가 말했다. 그들 뒤로 학생들 일행이 지나갔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이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란다. 강우철 할아버지와 최준호 선생님. 전쟁 속에서도 인간애를 잃지 않았던 이야기의 증인들이지. 학생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한 학생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처음 북한군 장교를 만났을 때 무서웠어요? 강우철은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두려웠지. 하지만 그의 눈에서 나와 같은 인간을 보았을 때 두려움은 사라졌단다. 방명록 앞에서는 한 노부부가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들이 떠나자 최준호는 호기심에 다가가 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편은 북에 형제를 두고 왔습니다. 73년 동안 소식조차 알 수 없었지요. 강우철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언젠가 우리도. 문장은 끝맺지 못한 채 물음표로 마무리되어 있었다. 할아버님, 우리가 이루어낸 일이에요. 최준호가 감격에 젖어 말했다. 강우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내 증조 할아버지 김성민과 내 할아버지 김준영이 이루어낸 일이야. 나는 그저 기다렸을 뿐이지. 바람이 불어 전시관 앞에 태극기와 평화의 깃발이 나란히 펄럭였다. 강우철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준호야, 이제 이것을 내게 주고 싶구나. 그것은 강우철의 태극기 반지였다. 할아버님, 이건 평생 간직해 오신. 그래, 이제는 내가 간직할 차례다. 철원의 약속은 이제 내 손에 맡기겠네. 최준호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강우철은 천천히 반지를 최준호의 손에 건넸다. 넌 앞으로도 이곳을 지켜주게. 매년 17일에 이곳에 와서 김성민을 기억해주게.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젠가 진짜 통일이 오면 이 이야기를 북쪽 김성민의 가족들에게도 들려주게. 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다. 강우철 선생님, 인터뷰 시간입니다. 특별전을 취재하러 온 방송국 직원이었다. 한때 친북 인사로 매도되었던 강우철은 이제 화해와 인간애의 상징으로 여러 방송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있었다. 가야겠군. 강우철이 일어섰다. 같이 가요. 최준호가 그의 팔을 잡아주었다. 두 사람이 전시관을 나서려는 순간 한 초등학생이 달려와 강우철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도 적군을 도와줘야 해요. 모두의 시선이 긴장되어 강우철을 향했다. 그는 잠시 아이의 눈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아니란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전쟁이 없는 세상이지. 하지만 만약의 경우, 늘 기억하거라.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단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강호철과 최준호는 나란히 걸어갔다.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쳤고 곧 여러 관람객들이 그 박수에 동참했다. 그들이 지나간 전시관의 벽에는 김성민의 편지에서 발췌한 문구가 크게 걸려 있었다. 우리는 적이었지만 서로의 인간성을 존중했기에 형제가 되었다. 국경은 땅을 정치는 사람을 하지만 인간에는 영혼을 만난다. 멀리 DMZ 너머로 북한 땅이 희미하게 보였다. 73년의 분단을 넘어 한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곳. 철원의 약속은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인터뷰를 마친 후 강호철과 최준호는 전시관 뒤편 조용한 벤치에 앉았다. 노을이 DMZ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준호야, 사실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구나. 강호철이 조용히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나이가 벌써 91살이야. 김성민의 유지를 기리는 일은 이제 내가 이어가야 할 거야. 최준호는 강호철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함께 계속 해나갈 거예요. 할아버님. 강호철은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73년을 기다렸으니 몇 년 더 함께할 수 있겠지.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강을 건너 전쟁의 상처를 넘어 두 가문을 잇는 약속은 이제 역사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철원의 약속. 지켰네. 강호철의 마지막 말이 저녁바람에 실려 DMZ 너머로 흘러갔다. 어쩌면 그 말은 지금쯤 김성민이 잠든 북한 땅에도 닿았을지 모른다.